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캐나다 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산에 아름다운 호수 또 푸른 숲까지 굉장히 대자연을 즐기고자 하는 많은 분들이 캐나다를 찾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로키 산맥과 밴쿠버라는 그 대도시가 있는 서쪽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죠. 개인적으로 저도 사실 지난 겨울 휴가로 이 밴쿠버 로키 산맥을 다녀왔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사건이 더 와닿습니다.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 하나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995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서 3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차이나 디즈. 그녀는 전 세계를 여행하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동안 배낭 하나 메고 무려 13개 국가를 여행했어요. 또 굉장히 이 차이나가 친화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하고 금방 친해지면서 여행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러던 중 여행에서 운명적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 상대는 루카스 파울러. 동갑내기로 호주 출신의 그 또한 모험가입니다. 루카스는 어릴 때부터 약 20년간 매년 부모님과 캠핑을 다니면서 자연을 마음껏 즐기던 소년이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친구와 함께 여행차 크로아티아를 가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차이나와 우연히 만남을 갖게 되죠. 둘은 여행이라는 공통 관심사 때문인지 아주 급격히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우린 천생연분이다 라고 아주 강하게 끌림을 느꼈다고 해요. 시간이 갈수록 가족과도 인사를 나누면서 어느덧 둘 사이엔 결혼 이야기가 오가게 되죠. 그러던 2019년 루카스가 홀로 캐나다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관광은 아니었어요. 아예 취업 비자를 받아서 밴쿠버에 있는 한 목장에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인 거죠. 루카스에게는 정말 인생의 또 새로운 경험일 텐데요. 비록 바쁜 일상, 농장에서 일을 하면 쉽지 않잖아요. 바쁜 일상이지만 루카스는 또 연애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연락을 하면서 짬을 내가지고 차이나와 사랑을 계속 키워갔죠. 그렇게 2019년 여름이 찾아옵니다. 루카스가 휴가를 맞았고요. 오랜만에 이 커플이 함께 3주간 캐나다 전역을 여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너무 설레죠. 그렇잖아도 여행을 좋아하던 커플인데 휴가인데다가 오랜만에 또 이렇게 같이 하는 시간이니까요. 두 사람은 작은 밴을 구했고 로드 트립을 떠나기로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차가 1986년형 파란색 쉐보레 밴이었어요. 한데 싸게 구한 거예요. 물론 워낙 오래된 차라서 좀 하자가 있긴 했지만 또 알고 보니까 루카스가 과거에 자동차 정비일을 배운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운전해서 가면서 문제가 생기면 고치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19년 7월 13일 차이나의 엄마 쉐일라는 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딸아 안전하게 잘 다녀와라. 차이나 또한 엄마에게 잘 다녀오겠다 사랑한다 라는 답장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 말도 덧붙였죠. 제가 한동안 와이파이를 사용하기 어려워서요. 연락이 잘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정말 이 문자를 마지막으로 차이나에게는 아무런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처음에 큰 걱정을 하진 않았어요. 믿고 있던 남자친구와 함께 떠난 여행이고 또 가족은 미국에 있지만 바로 위 가까운 캐나다 여행이잖아요. 지난번처럼 크로아티아 이런 다른 대륙이 아니라요. 그래서 좀 더 안심했던 거죠. 그러던 7월 17일 밤 11시 미국에 살고 있던 차이나의 가족 집에 누군가 급히 문을 두드립니다. 엄마가 문을 열어보니 경찰이에요. 어두운 표정으로 그들이 입을 열었죠. 따님 차이나와 같이 있던 남자친구 루카스가 캐나다에서 사망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에 휩싸인 양쪽 가족들은 즉각 캐나다로 날아갑니다. 특히나 루카스의 아버지 스티븐 파울러, 그는 오랜 기간 호주에서 경찰 간부로 근무한 사람이었어요. 경찰에 일하던 사람인데 내 아들한테 그런 비극이 닥친 거예요.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죠.
커플의 시신이 발견된 건 가족에게 이 소식이 전해지기 이틀 전인 2019년 7월 15일이었습니다. 브리티시 콜롬비아주에 있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리아드 핫스프링스, 여기가 천연 온천인데요. 이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발견됐던 겁니다. 현장을 최초로 목격한 건 고속도로 작업자였는데 길가에 웬 밴 한 대가 세워져 있어서 수상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갔어요. 근데 차 뒷문이, 창문이 다 부서져 있더라고요. 이상한데? 좀 더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데 바로 인근에 있는 도랑에서 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걸 찾아낸 거죠. 당시 두 사람은 총상을 입고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시신이 너무 잔인하게 훼손되기까지 해서 사실상 형체를 좀 알아보기 힘들었다고 해요. 다행히 소지품이 이 밴 안에 있어서 그걸로 신원을 파악했고 차이나와 루카스의 죽음이 이틀 뒤에 가족에게 알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커플의 소지품 중에 단 한 가지, 차이나가 가지고 갔던 디지털 카메라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우선 두 사람의 행적을 좀 추적해 볼까요? 7월 13일 루카스와 차이나의 생전 모습이 한 주유소 CCTV에서 확인됐습니다. 평소처럼 기름 넣고 또 두 사람이 오래간만에 만났잖아요. 사랑스럽게 포옹을 하는, 이 여행을 즐기는 행복한 모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4일 오후 3시 20분쯤 이들이 탄 차량이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갑작스럽게 고장이 납니다. 그리고 둘이 갓길에 급히 차를 세우게 돼요. 딱 이때의 모습이 인근을 지나가고 있던 기계 정비사 커티스 씨와 그의 아내에게 포착됐죠. 아유, 저 사람들 차가 고장났나 보다 싶어가지고 부부가 도움을 주려고 커플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가서 보니까 이 루카스와 차이나가 그렇게 심각한 분위기가 아니더라고요. 아무래도 루카스가 좀 차를 잘 알아서인지 고장을 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때 루카스가 뭐라고 했냐면, 괜찮습니다. 제가 혼자 고쳐볼게요. 이게 만약 내일까지 시동이 안 걸리면 견인 트럭 부르면 되죠. 라고 막 쾌활하게 말을 해요. 여기에 그 커티스 부부는 그래 니들 잘 고쳐봐라 하면서 자리를 뜨게 되는데요. 그리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 고속도로 작업자가 지나가던 중에 이 루카스와 차이나 커플을 목격합니다. 또 목격한 건데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차를 못 고쳤는지 차가 길가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분명히 커플 외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수염을 좀 덥수룩하게 기른 남자였는데 고속도로에 서서 커플을 빤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루카스가 남자를 향해서 뭐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게 뭔지 정확히는 이제 모르겠지만 그냥 가시라고요. 이런 비슷한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루카스와 차이나가 같은 장소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던 거예요. 자, 이 정황 이해하셨죠? 목격자의 증언을 바탕으로 수염을 기른 그 남성이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몽타주도 제작했어요. 아니 근데 여기 캐나다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광활한 자연이 펼쳐진 여기서 이 몽타주 하나만 가지고 범인을 찾는다? 이게 사실상 무리였습니다. 이게 도시도 아니고. 근데 비극은 그게 끝이 아니었죠. 딱 그 사건이 벌어지고 5일 후인 7월 19일. 이번에는 그 지점에서 약 500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불에 탄 차량 한 대가 발견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차 안에 2명의 10대 소년 브라이언 슈멜게스키와 캄 맥레오드가 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추정이냐면 지금 차는 불에 탄 채 둘은 없는 겁니다. 행방을 몰라요. 브라이어와 캄,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란 절친이거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밴쿠버에 있는 월마트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새로운 직장 좀 찾아 떠나보자 하고 여행길에 올랐다가 실종된 상황. 아니 그런데 사건이 계속 발생합니다. 또 같은 날 그 불탄 차량이 발견된 곳에서 2km 정도 떨어진 가까운 지점에서 새로운 남성의 시신이 나와요. DNA 감식을 해본 결과 이 남성은 밴쿠버 출신의 64세의 남성 레오나르도 딕으로 밝혀졌죠. 이 사람이 대학의 식물학 교수였는데
연구 차원에서 홀로 캠핑을 떠났다가 변을 당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건 앞서 그 2명의 10대 피해자들은 차만 남아있고 애들은 사라졌잖아요. 근데 이 레오나르드는 그가 몰고 온 토요타 차량이 자취를 감추고 시신만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경찰이 어쩌면 범인이 그 차를 몰고 떠났을 것이다 라고 예상하게 돼요. 자, 현재까지 정리하면 사망자는 차이나 루카스 커플, 그리고 레오나르드, 그리고 실종자 10대 소녀 2명입니다. 경찰이 이 사망자들의 부검을 해보니까 세 사람 모두 동일한 수법으로 살해당한 게 밝혀져요. 즉, 이거 연쇄살인 사건이죠. 현재로서 경찰은 그 실종된 브라이어와 캄을 찾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지금 뭐 셋이나 죽은 상황에서 어쩌면 이게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브라이어의 아버지가 눈물로 인터뷰를 하면서 제발 내 아들을 찾아달라고 호소했죠. 캐나다에서도 즉각 비상사태가 선포돼서 이 실종자들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워낙 범죄가 없기로 유명한 캐나다였기 때문에 유례없는 연쇄살인 사건? 진짜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인 7월 23일, 캐나다 경찰이 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마침내 범인을 특정했다는 건데요. 그 증거로 사망한 레오나르드의 차량을 누군가 운전하는 모습이 찍힌 CCTV가 공개됐죠. 그 피해자의 차를 범인이 가져갔을 거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정황상 범인일 확률이 높을 겁니다. 그리고 경찰이 비장하게 그 정체를 공개하는데 여러분, 이 순간부터 브라이어 슈멜겔스키와 캄 맥레오드는 실종자가 아닙니다. 그들을 용의자로 간주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알고 보니까 CCTV 속에 그 피해자 차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실종된 줄 알았던 그 10대 소년 2명이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은 실종된 게 아니라 도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이 몽타주 기억하시나요? 그 커플과 말다툼을 했다던 수염 덥수룩한 남자. 그게 캄일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아니 이거 지금 뭐예요? 이 용의자 2명을 차례로 좀 알아보면 먼저 브라이어, 그는 19살인데 밴쿠버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친구들 사이에선 유독 내성적인 아이로 알려져 있었고요. 어릴 적에 부모님이 별거하면서 정서적인 어려움도 겪고 그러다 보니 평소 친구랑 어울리기보다는 유튜브와 비디오 게임에 광적으로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그는 일루시브 게이밍이라는 페이스북 계정을 운영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극우 정치, 공산주의, 파시스트, 또 여기에 더해 성적인 일본 애니메이션까지 다소 왜곡된 관심사들을 공유해왔던 거예요. 그 안에 가보면 붉은색 나치 완장을 차고 막 칼을 지니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두 번째 용의자 캄은 초등학교 때부터 브라이어와 절친입니다. 그리고 같이 일루시브 게이밍 이 계정을 운영해 왔었는데요. 둘이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 돌연 가족들에게 우린 이제 월마트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 떠나겠다라고 이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고속도로에 올랐죠. 근데 이때 캄이 집 금고에 있던 장총 한 자루를 숨겨서 나오게 돼요. 이어서 소매점에 들르더니 무려 750발의 탄약과 소총을 추가로 구입하는 게 모두 CCTV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이 탄약들은 차이나, 루카스, 그리고 레오나르의 시신에서 발견된 것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캄에겐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그에게 문자를 보내기도 했어요. 왜냐면 아니 하루아침에 갑자기 친구랑 일 다 그만두고 갑자기 다른 곳으로 떠나버렸으니까요. 그러자 캄에게서 문자가 돌아왔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정말 미안해. 근데 나는 다시 돌아오진 않을 거야. 무언가를 결심하고 떠난 것 같았죠. 경찰이 두 사람을 용의자로 특정한 게 7월 23일입니다. 근데 불과 하루 전인 22일 날 사실 두 사람이 경찰 검문을 지났다는 게 뒤늦게 알려져요. 음주운전 단속 때문에 차를 멈춘 건데요. 이때만 해도 경찰은 이들이 탄 차량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죠. 그 유유히 검문을 빠져나갔고요. 좀 안타깝죠.
그렇게 추적이 시작되고 6일 후인 7월 29일, 드디어 경찰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레오나르드의 토요타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그곳이 어디였냐면 인구가 불과 1,500명밖에 살지 않는 길름이라는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마을을 드나들 수 있는 도로가 한 개뿐입니다. 용의자들이 차를 여기에 지금 버린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아직 이 마을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경찰이 마을 다 봉쇄하고 주민들 외출 금지령 내렸죠. 이어서 샅샅이 수색이 이어졌고, 그러다가 인근 수풀에서 지갑, 옷, 탄약이 담긴 배낭까지 발견됩니다. 이게 확인해 보니까 그 용의자 캄의 것이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거 확실합니다. 용의자들 지금 이 주변에 숨어 있어요. 경찰은 군 수색기를 동원해서 상공을 돌면서 점점 더 포위망을 좁혀갔죠. 그렇게 또다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작은 마을인데도 용의자를 찾는데 꽤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이게 마을은 작은데 캐나다가 워낙 이 자연이 다 둘러싸인 곳이라 좀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8월 7일 자원봉사자 한 명이 이상한 장면을 포착해요. 아니 막 깍깍 웬 까마귀 떼가 계속 한 덤불 주변을 맴돌고 있더라고요. 수상하죠. 까마귀 떼가 왜? 그래서 자원봉사자가 그 덤불 속으로 들어갔고 거기서 캄과 브라이어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까마귀 떼가 왜 여기 있었냐면요. 이미 먹잇감이 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시신이 훼손되어 있었고요. 무고한 이들을 살해한 잔인한 살인범들의 최후였죠. 두 사람의 시신 근처에는 피해자였던 차이나의 디지털 카메라가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6개의 비디오가 녹화되어 있었는데 그 영상에서 캄과 브라이언은 자신들이 그간 차이나 루카스 그리고 레오나르드를 살인했다는 걸 인정해요. 도주를 하고 나서 원래 계획은 배를 납치해서 유럽이나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인을 이어가고 싶다는 포부. 사람을 왜 죽였는지 그 동기를 정확하게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둘 애가 좀 뭔가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목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경찰이 계속 포위망을 좁혀오니까 그게 두려웠는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할지 모른다는 말도 영상에 남아 있었고요. 여기에는 우리가 죽은 후에 시신을 화장해달라는 유언도 함께였습니다. 이건 좀 꼴값이죠. 이외에 총을 들고 있는 브라이어와 캄의 셀카도 찍혀 있었습니다. 두 범인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먼저 캄이 브라이어를 총으로 쏴서 살해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 캄이 스스로 최후를 맞이한 것으로 추정되고요. 지인들에 따르면 생전 이들이 온라인 슈팅 게임을 즐겨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막 게임을 즐기면서 야 이게 진짜였다면 어땠을까 하고 막 흥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데 결론적으로 이 두 10대 소녀는 애초에 여행을 계획한 게 아니라 인간 사냥을 꿈꾼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나다 경찰은 그간 캄과 브라이어를 잡기 위해서 4개 주를 거쳐 3,000km에 달하는 지역을 꼼꼼히 수색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전 세계에서 국토 면적이 2번째로 넓잖아요. 남한의 약 100배 정도라고 하는데 경찰들이 몇 주간 얼마나 넓은 지역을 수색했는지 좀 감이 오시죠? 거기에 수색경과 헬리콥터, 군부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건은 사건 수사에만 약 한화로 17억 원이 달하는 비용이 들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건 캐나다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수사로도 기록되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범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 비극에 책임을 질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수색에 참여했던 경찰들이나 또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다소 허무하게 느껴지겠죠. 생면부지 처음 만난 고속도로 무법자 이 2명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게 된 피해자들. 이제는 그들의 명복을 빌며 오늘 사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지난 2013년 일본의 한 부동산 사이트에 고토구에 있는 고급 맨션이 매물로 올라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맨션 918호실, 햇빛이 잘 드는 한적한 주택가, 도쿄만 지역의 시오미역, 최신식으로 준공된 맨션, 24시간 보안 장치에 CCTV도 있음, 중개료 받지 않고 보증인도 필요 없고 저렴한 이사 비용으로 바로 입주할 수 있음. 전화 부탁합니다. 일본에서 맨션이라는 건 상당히 흔한 주거시설입니다. 한국의 빌라나 아파트와 유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이 매물 정보를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에 나온 최상의 물건 같았는데요. 하지만 어쩐 일인지 관심 있다고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 행여나 집을 보러 와도 소문을 듣고는 다들 쉬쉬하는 눈치였죠. 과연 이 집에선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도 그 전말을 알게 된다면 결코 이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때로부터 5년 전인 2008년 4월 19일, 일본의 주간지에 한 안타까운 소식이 실렸습니다. 고토구 맨션에서 20대 여성 행방불명. 기사에 따르면 건물 내부에서 사람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데요. 실종된 여성은 토조 루리카. 23살이던 그녀는 이곳에서 언니와 함께 거주 중이었습니다. 사실 여기는 이 지역에서도 월세가 꽤나 비싼 고급 지역에 속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매가 여길 택한 이유는 아주 훌륭한 보안시설 때문이었죠. 이 두 사람은 평소에 타지에서 여자끼리 생활한다는 거에 불안감을 느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선 좀 드물게 CCTV도 설치되어 있고 관리인이 상주도 하고 또 각 세대마다 자동 잠금 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이 맨션에 입주를 결정했던 겁니다. 심지어 자매는 혹시 모를 어떤 외부인의 침입의 위험에 대비해서 맨션의 최고층인 9층으로 이사오게 되는데요. 사건은 그녀들이 입주한 후 불과 한 달 만에 벌어졌습니다. 4월 18일 저녁 7시 30분. 언니 나 집에 도착했어 라는 동생 루리카의 문자를 언니가 받게 되고 그로부터 1시간 후인 8시 45분 언니 또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문을 열었을 때 어딘가 낯선 느낌을 받게 되죠. 우선 내부의 등이 다 켜져 있는데 현관에는 과자 봉지와 함께 동생의 귀걸이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 어디에도 루리카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안을 살피던 언니는 결정적으로 아주 불길한 징조를 발견하게 되는데 현관 왼쪽 벽에 남아있는 미세한 핏자국 뿐만 아니라 집에 있던 잡지와 세탁기에서도 혈흔이 발견됩니다. 분명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두려움에 휩싸인 언니는 저녁 9시 15분 경찰에 실종신고를 접수하게 되죠. 9시 반 경찰이 맨션에 도착을 했고 현장 감식과 함께 CCTV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 맨션에는 총 5대의 CCTV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의 카메라에서 다행히 귀가하고 있는 루리카가 포착됩니다. 정확히 저녁 7시 28분경에 검은색 코트와 바지를 입은 차림의 루리카가 작은 핸드백을 들고 집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후에 그녀가 맨션 밖을 나가는 건 그 어떤 카메라에도 담겨있지 않았죠. 그렇다면 루리카는 아직 이 건물 안에 있는 걸까요? 경찰은 일단 그 현관에서 발견된 혈흔이 아주 미세한 양이었다라는 점을 토대로 현관문을 루리카가 연 직후 누군가에게 기습을 당했고 적어도 기습 당시에는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나가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분명 이 안 어딘가에 그녀가 살아있든 혹은 이미 사망했든 존재하고 있다고 결론짓게 되죠. 한편으로 범인 또한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범인도 아직 이 안에 있을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후 경찰은 새벽 내내 입주민들을 상대로 탐문 조사를 벌이게 되는데 문제는 이 사건 발생 추정 시간에 그러니까 7시 반 이때쯤에
여성의 비명소리나 다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맨션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세대의 집과 또 건물에서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사건 다음 날인 4월 19일 오후 3시, 곧이어 이제 언론에 이 고급 맨션에서 여성이 실종되었다. 그런데 범인과 피해자 모두 아직 이 건물에 있을 수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건 또한 공개 수사로 전환됩니다. 단번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죠. 이 상황에서 경찰이 내린 가설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루리카가 의문의 방법으로 맨션을 이미 탈출한 게 아니냐, 혹은 납치를 당해서 밖으로 빠져나간 건 아니냐라는 겁니다. 실제 CCTV 중 2대에서 약간의 사각지대가 발견되는데요. 물론 이게 아주 좁은 범위긴 했지만 범인이 여길 미리 파악했고 나서 범행을 저질렀을 수도 있죠. 만약 그렇다면 이 범인은 적어도 초범이 아닌 굉장히 범죄에 능숙한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가설은 루리카가 여전히 이 맨션 안에 있다라는 가설이죠. 빈 방에 감금되어 있을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살해를 당한 후에 그 범인만 아는 어떤 은밀한 장소에 시신이 유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경찰은 이 두 가지 가설을 토대로 일단 맨션을 전면 봉쇄했고요. 모든 출입구에 인력을 배치하면서 조사를 위해 전 세대에게 자동 잠금 장치를 해제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션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는 범인이 혹시 루리카를 데리고 나가거나 단서를 숨기는 걸 막고자 한 것인데요. 이렇게 건물 하나가 다 통제되고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만 어쩐 일인지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루리카 실종 이래 무려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리죠. 물론 그 사이 경찰은 입주민 모두의 지문도 채취했고 집집마다 돌아다녀서 내부 다 수색했습니다. 심지어 배출된 쓰레기까지 다 뜯어서 조사했지만 루리카의 흔적이 나오지 않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가 맨션을 이미 빠져나간 게 아니냐라는 가설에 더 힘이 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루리카 실종 36일이 지난 5월 24일, 이 맨션에 918호에 거주하던 호시지마 타케노리가 긴급 체포되는데요. 33살의 남성인 그는 루리카의 집에서 옆집에 살고 있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면서 체포했던 건데, 호시지마는 한 달 넘게 건물 다 봉쇄하고 해결도 못하더니 왜 평범한 나한테 이러냐면서 강하게 부인했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살인범인 증거가 뭐냐라고 되묻는데, 이때 경찰이 제시한 그것 때문에 극적으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납니다. 호시지마는 한 달 전 이웃집에 젊은 여성 2명이 이사온 순간부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동생인 루리카를 기회가 될 때마다 엿보고 있었죠. 그녀에 대한 욕망이 커질수록 그는 점점 루리카를 납치해서 성폭행하는 더러운 상상을 키우게 됩니다. 범행 당일 그는 저녁 6시 30분부터 루리카의 집을 주시하면서 그녀가 귀가하기를 기다렸는데요. 잠시 후 루리카가 홀로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고, 그녀가 집 현관문을 여는 순간 뒤로 달려가 덮친 후 이내 안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게 재빠르게 입을 막았고요. 수건으로 눈을 가린 후에 손을 묶었죠. 칼로 그녀를 위협하면서 이후 루리카를 옆옆인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갑니다. 납치 성공에 기뻐하면서 그 더러운 욕망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려던 그때 밖에서 웅성웅성 경찰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덜컥 겁이 나기 시작했죠. 만약 루리카가 소리라도 지르면 발각되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호시지마는 그 순간 살인을 결심합니다. 밤 11시 루리카의 시신을 욕실로 옮겼고 식칼과 톱을 이용해 토막내기 시작합니다. 팔다리는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테이프로 밀봉을 한 후에 냉장고에 넣었고요. 머리는 박스 안에 완충제와 포장지를 넣어서 택배로 위장합니다.
몸통은 비닐로 감싼 후에 골판지 상자에 넣어서 침대 밑에 숨겼죠. 그렇게 토막살인이 끝난 후 새벽 2시경에 맨션 전체를 상대로 경찰이 탐문조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의 집을 찾아온 거예요. 그는 이미 토막살인으로 인해서 몸에 피가 다 튀었는데 말끔히 씻어낸 후에 경찰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방금 목욕을 끝내고 나왔다. 무슨 일 생겼냐? 라고 태연하게 행동했죠. 내부를 좀 보자는 요청에 어디부터 보여드릴까요? 라면서 아주 대담하게 행동했습니다. 사실 호시지마는 게임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직원이었기 때문에 집안 곳곳을 보니까 컴퓨터와 게임기 부품이든 박스 이것저것이 널려 있었죠. 이때 안타깝게도 경찰은 시신의 일부가 들어있는 그 상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저녁 7시 TV 뉴스에 루리카 실종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맨션 안에 들어온 흔적만 있고 나간 흔적이 없다는 보도를 호시지마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증거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시 시신을 꺼내서 더 잘게 토막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걸 변기를 통해서 하수구에 내버리기로 한 겁니다. 이후 8시간 동안 시신은 3에서 5c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잘린 후에 버려졌습니다. 하수구를 통과하기 힘든 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모아서 깨끗이 씻었고 완전히 말린 후에 쓰레기 봉투에 넣어뒀죠. 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철저하게 루리카의 옷도 그리고 소지품까지 잘게 잘라서 변기에 흘려보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 오후 4시 편의점을 가려고 집을 나서던 그는 맨션 1층에서 초조한 표정의 한 노인과 마주쳤습니다. 바로 루리카의 아버지였죠. 그는 호시지마에게 딸이 실종됐다. 혹시 보지 못했냐라고 절박하게 물었는데요. 그때 호시지마는 큰일이네요. 꼭 찾으셔야 할 텐데 라는 대답을 남기고 아버지를 지나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죠. 이후 사건을 취재하려고 맨션 주변에 모여있던 기자들에게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을 대표하는 입장으로 웃으면서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요. 영상 보시죠. で出ているのを見てないカメラに映ってないんでちょっとおかし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感じで、ちょっと僕疑ってるの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疑われたのとちょっとあるかもしれないですけども、やっぱり会話はないですね、全く。 정말 뻔뻔하기 그지없죠. 이후 집으로 돌아간 그는 또다시 루리카의 장기들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역시 잘게 썰어서 변기에 흘려보냈죠. 다음 날인 21일 아침 7시 그는 출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의 계획은 살점은 하수구에 흘려보냈지만 이 뼈는 밖에 버리고자 했던 겁니다. 근데 경찰이 맨션 곳곳을 지키고 서서 가방 검사를 했기 때문에 이건 발각되기 쉬운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범하게 한번 해보자 한 그는 출근 가방에 뼈를 넣었고 집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때 경찰은 주민들을 상대로 시신이 들어갈 만한 크기의 큰 가방이 아니면 주목하지 않았던 겁니다. 큰 실수였죠. 그렇게 경찰들을 무사히 통과한 이래 그는 매일매일 뼈를 조금씩 가방에 넣어서 반출할 수 있었고 그걸 인근 쓰레기장에 버리게 되죠. 마지막 뼈를 버릴 때까지 단 한 번도 경찰의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후 맨션 안에는 더 이상 루리카의 흔적, 그러니까 범행의 증거는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하시지만은 자신의 완전 범죄를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 벨이 울렸습니다. 경찰이 입주민을 대상으로 지문 대조를 하겠다는 건데 사실 경찰은 결정적인 증거를 쥐고 있었죠. 바로 루리카의 현관에서 발견된 지문. 범인이 내부에 있다라는 확신 속에 주민 한 명 한 명 대조를 했는데
호시지마도 첫 번째 지문을 검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때 당시 이 피로 물든 욕조를 치우기 위해서 독한 세척제를 사용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호시지마의 지문이 일그러졌고, 그리고 나서 지문 검사를 당하니 수사망을 피할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로부터 열흘 후에 포기 직전이던 경찰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문을 대조해 보자면서 모든 주민들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호시지마는 이걸 피하면 분명 의심을 받을 테고,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응하게 되는데, 이때 일그러졌던 지문에 새살이 돋아나게 되면서 그의 범행에 덜미가 잡혔던 겁니다. 경찰은 오랜 조사 끝에 범인 검거에 기뻐했지만 사실상 아주 큰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살인죄로 기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나마 적용할 수 있는 범죄는 주거 침입 정도겠죠. 호시지마는 자신이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교활하게도 경찰이 결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죠. 그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기 전에 어떻게든 증거 확보가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구청 하수도과의 협조를 얻었고 아파트 인근의 하수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미 시신의 조각을 버린 지가 꽤 오래됐는데 남아 있을까요? 정말 극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약 4cm에서 5cm 정도 되는 크기의 뼈 조각과 함께 호시지마가 잘게 잘라서 버린 루리카 이름이 쓰여진 신용카드가 발견된 겁니다. 정말 운이 좋았던 건 보통 화장실이나 욕실 물이 이렇게 내려가면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이내 바다로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발견한 이 뼈 조각 단 하나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하수도 안에서 버티고 있었던 거죠. 2008년 6월 13일 범행 2달 만에 호시지마는 시체 손괴 및 유괴 강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재판에서 밝힌 범행 동기는 다소 황당했죠. 이전까지 한 번도 여성을 교제한 경험이 없고 여성에 대한 뒤틀린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이 루리카를 납치해보니까 뭔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충동적으로 살해를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재판에서 그의 태도는 이상하리만큼 덤덤했는데요. 심지어 자신을 사형에 처해달라고 말하게 되죠. 2009년 2월 18일 호시지마에게는 최종 무기징역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후에 항소심이 열렸지만 그는 출석하지 않았고요. 서면으로만 사형을 받고 싶다라는 일관된 의사를 밝혔죠. 하지만 일본 형법 기준상 그는 아직까지도 무기징역으로 복역 중입니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여성을 살해한 후에 잔혹하게 시신을 유기하고 웃으면서 거짓 인터뷰까지 할 만큼 다소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던 가해자의 태도. 악마가 인간으로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 그가 숨쉬는 매 순간마다 피해자가 느꼈던 고통을 고스란히 느끼며 하루하루 죽음을 기다리고 있겠죠.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